안녕하세요. 저는 경남 창원에 사는 62, 이름은 한정임이라고 합니다. 젊을 때 남편 먼저 떠나보내고 마트 계산대에서 30년 넘게 일하면서 딸 둘, 아들 하나를 키웠습니다. 계산대에 서서 물건 찍고 카드 받고 영수증 건네는 일을 몇만 번을 했는지 모릅니다. 손님들 얼굴도 이젠 다 외울 지경이죠.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출근 준비하고 저녁 7시에 퇴근하는 게 제 일상이었습니다. 겨울이면 손이 트고 여름이면 에어컨 바람에 목이 쉬고 그래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일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새 자식들이 다 컸고 막내딸 윤지는 늘 웃으면서 이런 말을 하던 애였습니다. 엄마, 나도 이제 시집 가야지. 엄마 손주 보고 싶다며. 제가 퇴근하고 오면 라면 하나 끓여놓고 기다리던 아이가 35이 돼서 어느 날 남자친구를 데려왔습니다. 그날이 지난해 가을이었습니다. 윤지가 엄마 오늘 중요한 사람 소개시켜 줄게라고 문자를 보냈을 때부터 제 가슴이 두근거렸죠. 엄마, 이 사람 나랑 결혼 생각하고 만나. 그 말 한마디에 제 가슴이 얼마나 뜨거워졌는지 모릅니다. 막내가 드디어 짝을 만났구나. 이제 엄마 노릇도 끝이 보이는구나 싶었거든요. 큰딸은 벌써 아이 둘 낳아 키우고 아들도 결혼해서 분가한 지 오래됐는데 막내만 혼자 있어서 늘 마음에 걸렸었습니다. 밤마다 윤지 방에 불 켜진 걸 보면 혼자 외롭진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곤 했거든요. 그런데요. 그 인연 덕분에 제가 시댁, 집, 등기, 공동명의라는 걸 처음부터 다시 배우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아니, 배운 정도가 아니라 온몸으로 겪게 될 줄은요. 이 나이에 사람 보는 눈을 다시 배우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예비 사위 이름은 정성민, 나이 40이었습니다. 공무원 준비하다가 다 늦게 붙어서 지금은 구청에서 근무한다고 했어요. 30 중반까지 고시원에서 살면서 공부했다더군요. 그러다 38에 겨우 합격해서 지금은 민원실에서 일한다고 했습니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말투도 조심조심 예의도 바르고 윤지 앞에서는 늘 살갑게 웃는 모습이었죠. 키도 제법 크고 얼굴도 단정하게 생겼더라고요. 윤지가 성민이를 처음 집에 데려온 날 저는 일부러 평상복 차림으로 편하게 맞이했습니다. 부담 주기 싫었거든요. 집도 일부러 깨끗하게 청소하고 과일도 깎아서 준비해뒀습니다. 그런데 성민이는 문간에 서서 꾸벅꾸벅 인사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저 정말 윤지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그 말에 제 마음이 좀 풀렸습니다.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말투도 신중하고 윤지를 대하는 태도도 괜찮아 보였거든요. 과일 건네며 어머님, 제가 먹겠습니다 하는 모습도 예의 바르고 제 질문에 대답할 때도 눈을 똑바로 보면서 성실하게 답하더라고요. 윤지가 좋아하는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성민이보다 더 기억에 남는 건 그 집 사정이었습니다. 처음 시어머니 될 분을 만난 날은 그로부터 일주일 뒤였습니다. 성민이 어머니가 사시는 집에 간다고 해서 윤지랑 같이 갔죠. 주소를 받아서 찾아가 보니 허름한 다세대 주택 반지하였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벽에 곰팡이 자국이 보이고 복도에는 습한 냄새가 났습니다. 이런 곳에서 사시는구나 싶어 마음이 무거워졌죠. 초인종을 누르니 허름한 패딩에 운동화 신고 나오시더니 제 손을 꼭 잡고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따님이 어디 이런 집에 시집 오려고 우리 집 정말 가진 게 없어요. 우리 성민이 고생만 시켰지 제대로 부모 노릇 한번 못 해봤어요. 말하는 중에 눈물이 글썽글썽 하셨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서 그렇게 눈물을 보이시니
저도 당황스럽기도 하고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지더라고요. 집 안으로 들어가 보니 방 두 칸에 작은 부엌 하나, 가구도 낡고 벽지도 누렇게 바랬더군요. 그래도 깨끗하게 정리는 되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준비해 주신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돈, 우리 형편이 이래요. 남편은 몇 년째 병원 신세고 저는 반찬 가게 하다가 망해서 지금은 그냥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어요. 성민이 월급으로 우리 셋이 근근히 살고 있는 형편입니다. 나중에 들으니 시아버지는 몇 년째 병원 신세를 지고 계신다 했습니다. 허리 수술을 2번이나 받았는데 회복이 잘 안 돼서 제대로 된 직장도 못 구하고 아르바이트로 근근히 생활비를 버신다더군요. 그것도 요즘은 허리가 너무 안 좋아서 아예 일을 못 하신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반찬 가게를 하다가 망해서 지금은 월세방에서 산다고 했고요. 그것도 보증금 없는 월세라 매달 월세 내기도 빠듯하다고 했습니다. 그날 집에 다녀오고 나서 윤지가 제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그 집 너무 어렵지? 나 괜찮을까? 윤지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이 잘 안 왔습니다. 이불 속에서 뒤척이면서 생각했죠. 딸이 저 집으로 들어가면 고생할까? 그래도 사람은 착해 보이는데 내가 좀 도와줘야 하나 천장을 보면서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옆방에서 윤지도 잠 못 이루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래, 나 혼자라도 좀 도와주자. 집 한 채 해주고 마음 편하게 보내자. 큰딸, 둘째 딸 시집 보낼 때 제대로 된 집 하나 못 해줬던 게 내내 마음에 걸렸거든요. 큰딸은 남편 집에 얹혀 살았고 둘째 딸은 전세집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도와줄 형편이 안 돼서 미안했었거든요. 막내라도 제대로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게 엄마 마음이잖아요. 내 자식이 힘들게 사는 걸 보는 것만큼 가슴 아픈 일이 어디 있겠어요. 상견례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최소한 평범한 한식집 정도를 생각했습니다. 요즘 상견례라는 게 워낙 격식을 차리는 자리니까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그 정도는 하지 않겠나 싶었거든요. 큰딸 상견례 때도 제법 괜찮은 한정식 집에서 했었고 둘째 딸 때도 갈비집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비슷하게 할 줄 알았죠. 근데 장소가 어딘지 아세요? 시장 안쪽 구석에 있는 돼지국밥집이었습니다. 성민이 어머니가 전화로 말씀하시길 사돈, 죄송한데 우리 형편이 어려워서 국밥집에서 하면 안 될까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당황스러웠지만 뭐라고 거절할 수도 없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속으로는 좀 씁쓸했죠. 상견례 당일 큰딸 부부와 함께 그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는데 골목이 점점 좁아지고 주차할 곳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겨우 골목 어귀에 차를 세우고 걸어 들어갔죠. 시장 냄새가 코를 찔렀고 바닥에는 물기가 있어서 조심조심 걸어야 했습니다. 벽지는 누렇게 뜨고 천장에는 형광등이 깜빡거리고 메뉴판에는 7,000원짜리 국밥 하나만 덩그러니 적혀 있었습니다. 벽에는 옛날 달력이 붙어 있고 테이블은 낡은 스테인리스 재질이었습니다. 큰딸 부부와 함께 그 골목으로 들어서는데 솔직히 저도 좀 놀랐고 윤지도 입술을 꼭 깨물더군요. 큰 사위는 아무 말 없이 주차만 하고 있었고요. 큰딸은 제 눈치를 살피면서 엄마 괜찮아? 라고 작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만 끄덕였죠. 엄마 여기 맞아? 윤지가 작게 물었을 때 저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뭐라고 말해줄 수도 없었거든요. 이미 약속한 자리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으로 들어가니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벌써 와 계셨습니다.
시아버지는 허리가 굽어 있었고 지팡이를 짚고 계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희를 보자마자 허리를 굽히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이런 데서 상견례해서 죄송해요. 형편이 너무 안 돼서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사돈 어른들께 진짜 면목이 없네요. 큰 음식점에서 하고 싶었는데 우리 형편이 이래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말에 우리 집 큰딸, 큰 사위도 괜히 같이 민망해져서 웃으며 넘겼습니다. 저도 급히 말했죠. 아이고, 어른이 어디 식당 탓을 합니까? 편하게 드시죠. 이런 국밥집이 오히려 정겹고 좋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은 마음이 불편했거든요. 하지만 그렇게라도 말해야 분위기가 풀릴 것 같았습니다. 국밥이 나왔습니다. 김치 몇 조각, 깍두기 몇 개, 양념장 하나랑 부추 조금. 상견례라기보다는 그냥 점심 한 끼 먹는 느낌이었습니다. 옆 테이블에서는 작업복 입은 분들이 후루룩 국밥을 드시고 계셨고 카운터에서는 텔레비전으로 낮 드라마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애써 밝은 표정을 지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성민 씨, 구청에서 일한다고 들었는데 어떤 부서세요? 네, 어머님. 민원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등본이나 증명서, 발급 같은 일을 주로 합니다. 아, 그럼 사람들 많이 만나시겠네요. 힘들지 않으세요? 괜찮습니다. 시민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어서 보람 있습니다. 그래요. 착하네요. 대화가 자꾸 끊겼습니다. 시아버지는 거의 말이 없으셨고 시어머니는 계속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하셨죠. 정말 죄송합니다, 사돈. 우리가 형편이 이렇다 보니 그 말을 식사 내내 대여섯 번은 들은 것 같습니다. 그 자리가 어찌나 불편하던지 밥 한 그릇 비우는 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습니다. 국물이 목으로 잘 넘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시어머니가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손이 거칠었습니다. 오랜 세월 일하신 손이었죠. 사돈, 정말 미안해요. 우리가 형편이 이렇다 보니 큰 결혼식도 못 해줄 것 같아요. 혹시 사돈 쪽에서 조금 도와주실 수 있으면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부탁까지 드려서 그 말에 저는 그냥 미소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천천히 의논해 봅시다. 걱정 마세요.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마음을 정하고 있었습니다. 아, 내가 도와줘야겠구나. 저 집은 정말 힘든가 보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윤지가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윤지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시어머니가 너무 미안해 하시잖아. 그렇게까지 죄송하다고 하는데 나라도 좀 도와드려야 하는 거 아닐까? 나 성민 오빠 정말 좋아해. 그런데 저렇게 힘들어 하시는 거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파. 윤지 눈빛에 벌써 딱함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 딸이 원래 마음이 약한 아이거든요. 남 얘기만 들어도 눈물 글썽이고 길에서 강아지만 봐도 데려오고 싶어 하던 애였으니까요. 초등학교 때는 다친 새끼 고양이를 주워와서 몰래 키운 적도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는 친구가 힘들다고 하면 자기 용돈을 다 나눠주곤 했죠.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속으로 결심했습니다. 그래, 나라도 집 하나는 해주자. 저 딱한 노인네들 탓하면서 살고 싶진 않다. 윤지가 좋아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힘들다면 내가 도와주는 게 맞다. 그게 제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딱함이라는 게 때로는 계산된 것일 수도 있다는 걸요. 상견례가 끝나고 얼마 안 돼서 윤지가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윤지가 퇴근하고 와서 저녁 먹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엄마, 성민 오빠가 상가주택 하나 본 게 있다는데 위치도 괜찮고
우리 같이 살면 어떠냐고 1층은 가게하고 위층에서 살면 월세도 받을 수 있대. 제가 놀라서 물었죠. 너네 둘이 살기에는 상가주택까지는 너무 크지 않냐? 그건 돈이 얼마인데? 그리고 가게는 누가 해? 그랬더니 윤지가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3층짜리 상가주택, 매매가 7억 9천만 원. 1층은 가게, 2층과 3층은 주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니 제법 괜찮아 보이긴 했습니다. 위치도 큰 길가였고요. 엄마, 오빠가 말하길 이왕 살 거면 월세도 받으면서 살자고 1층 가게는 임대를 주면 월 2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대. 근데 자기 집에서는 돈을 한 푼도 못 보태준대. 시어머니가 전화로 정말 미안하다고 하시더라. 그 말 듣자 가슴이 묘하게 답답해지더라고요. 7억 9천이라니. 제가 평생 모은 돈이 5천만 원 정도인데 대체 어디서 그 돈을 만들란 말인가요? 마트에서 30년 넘게 일해서 모은 돈이 고작 그 정도였습니다. 퇴직금 받으면 좀 더 보탤 수 있겠지만 그래도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죠. 다음 날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마트 휴게실에서 밥 먹고 있는데 전화가 울렸죠. 사돈 어제 성민이가 말했다면서요. 상가주택 말이에요. 사돈, 우리 집 형편 아시잖아요. 한 푼도 못 도와드려서 죄송스러워서요. 대신 성민이가 죽어라 벌어서 대출이자 갚을 거예요. 사돈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우리 평생 은인으로 모시고 살게요. 정말입니다, 사돈. 그 말에 제 귀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시어머니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정말 간절해 보였거든요. 울먹이는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그래, 처음부터 도와주기로 했잖아. 딱한 집안이니까 내가 도와주는 거야. 며칠 동안 저는 계산기를 두들겨 봤습니다. 제 통장에 있는 돈, 마트에서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는 돈, 큰딸한테 빌릴 수 있는 돈까지 다 계산해 봤죠. 그래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밤새 잠도 못 자고 계산만 했습니다. 은행 대출 상담까지 다녀왔습니다. 상담사는 제 나이를 보더니 난색을 표했습니다. 어르신 60이 넘으시면 대출 한도가 많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자도 만만치 않으세요. 한 달에 이자만 130만 원 정도 나올 겁니다. 130만 원이라니. 제 월급이 200만 원 정도인데 이자만 그 정도라니 막막했습니다. 결국 저는 며칠을 고민한 끝에 윤지에게 말했습니다. 윤지야, 엄마가 생각해 봤는데 상가주택은 우리 형편에 너무 부담스럽다. 조금 작은 아파트로 합시다. 그래도 등기 명의는 내 이름으로 할 거야. 그건 확실히 해야 해. 윤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엄마. 그게 나도 좋을 것 같아. 상가주택은 너무 큰 것 같아. 그런데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셨습니다.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사돈 우리 집이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뭐라고 감사 인사를 해야 할지 정말 사돈만 믿고 갑니다. 사돈이 우리 성민이 인생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그때까지는 모든 게 딱한 시댁, 희생하는 친정 이야기처럼 보였습니다. 그때까지는요. 드디어 아파트 매매 계약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창원시 외곽에 있는 25평짜리 아파트, 매매가 5억 원이었습니다. 제가 가진 돈과 큰딸한테 빌린 돈을 합쳐 4억 5천을 마련했고 나머지 5천만 원은 대출을 받기로 했습니다. 큰딸이 2천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엄마, 윤지 결혼인데 당연히 도와야지. 나중에 천천히 갚아. 큰딸의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계약금을 치르고 중도금 일정도 잡았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이 어르신, 좋은 일 하시네요. 딸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시는 분 요즘 드물어요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기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잔금 치르는 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을 때였습니다. 11월 중순이었습니다. 날씨가 제법 쌀쌀해진 날이었죠. 윤지가 퇴근하고 오자마자 제 얼굴을 보더니 울상이 돼서 말하더라고요. 엄마 시어머니가 오늘 잠깐 보자고 하셨어. 무슨 얘기실까봐 걱정돼. 저는 가슴이 철렁했죠.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가까운 카페에서 시어머니와 마주 앉았습니다. 윤지도 함께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커피는 입에도 안 대고 주섬주섬 말을 꺼냈습니다. 손을 비비작거리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돈 요즘 세상 무섭잖아요. 이혼도 많고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요. 집 등기 공동 명의로 하면 안 될까요? 그게 서로한테 좋잖아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예, 공동 명의요? 아니, 서류에 윤지, 성민 둘 다 이름 넣자는 거죠. 그래야 우리 성민이도 사람들 앞에서 체면이 서고 보험 같은 거예요, 보험.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요. 만약에라도 둘이 안 맞아서 헤어지게 되면 우리 성민이는 빈손이잖아요. 그럼 안 되죠. 그 말을 들은 윤지가 작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집은 엄마가 해주시는 거고 오빠는 대출 이자 같이 갚는 거니까 그게 맞지 않을까요? 윤지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바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공동명의지. 어머니가 집을 다 해주신다면서 그 정도도 이해를 못해줘? 성민이가 뭐가 되니 그러면 남의 집에 얹혀 사는 거잖아. 결혼해서 남자가 제 명의 집 하나 없으면 그게 말이 되니? 제 안에서 뭔가 하나 딱 소리를 내며 끊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팽팽하게 당겨진 줄이 툭 끊어지는 느낌이랄까요? 저는 천천히 말을 골랐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를 썼죠. 손에 힘을 꽉 주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집값 5억 중에서 우리 집에서 4억 5천 나갑니다. 제 평생 모은 돈이랑 큰딸한테 빌린 돈까지 합친 거예요. 대출도 제 이름으로 받아요. 성민 씨는 살면서 생활비와 이자 도와주는 거고요. 이런 경우에 공동 명의를 요구하는 건 보험이 아니라 욕심입니다. 시어머니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동안 봤던 딱한 표정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사돈, 너무하신다. 그럼 우리 아들은 뭐가 되나요? 이 집이 자기 집도 아닌데 죽어라 벌어서 이자만 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들은 평생 새빵살이인 거잖아요. 남자가 제 명의 집 하나 없으면 그게 사람 대접받겠어요? 윤지가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나 때문이지, 그치? 내가 결혼을 하려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저는 딸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아니야. 엄마가 끝까지 책임질게. 울지 마. 넌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그리고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공동명의 안 합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죠.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서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카페 안 사람들이 다 쳐다봤습니다. 그럼 결혼 못합니다. 우리 아들이 바보도 아니고 남의 집에 얹혀 살라고 키운 자식이 아니에요. 사돈이 너무 야박하시네요. 이렇게까지 하실 줄 몰랐어요. 카페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쳐다봤습니다. 저는 그냥 조용히 일어나서 윤지 손을 잡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윤지는 계속 울고 있었고 저는 딸을 꼭 안아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윤지는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 나 너무 나쁜 사람 된 것 같아. 시어머니가 저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내가 욕심 부리는 건가? 그냥 공동명의 해주는 게 맞는 건가? 제가 그때 했던 말 지금도 잊히질 않습니다.
나쁜 건 가진 사람에게 더 빼앗으려는 사람이야.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고. 윤지야, 엄마 말 잘 들어. 공동 명의는 절대 안 된다. 결국 집은 윤지 단독 명의로 등기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끝까지 반대했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 서류에 도장 찍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게 맞는 길이라고. 잔금 치르고 등기 서류까지 다 끝낸 다음 날이었습니다. 11월 말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전화기가 불이 났습니다. 친구, 이웃, 교회 집사님까지. 언니, 혹시 인터넷 보셨어요? 어떡해요, 언니? 무슨 말인가 싶어 윤지가 링크를 눌러보더니 입을 막았습니다. 얼굴이 새하얘지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운영하던 중고 가구점 인스타그램에 글이 하나 올라와 있었습니다. 사진까지 여러 장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요즘 젊은 여자들 사돈이 집 해준다더니 등기는 혼자 이름으로 하고 우리 아들은 월급 노예 만들려고 합니다. 진짜 딸 키운 죄밖에 없는 엄마한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들 가진 부모들 조심하세요. 세상 무섭습니다. 이니셜 철이라지만 누가 봐도 우리 얘기였습니다. 지역 이름도 나와 있고 상황 설명도 자세히 되어 있었습니다. 댓글에는 요즘 며느리들 너무하다. 아들 가진 집은 다 저렇다더라. 공동명의 안 하는 여자는 믿으면 안 된다. 이런 댓글이 줄줄이 달려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 마트 이름까지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화가 나서 손이 떨리는 건지 억울해서 떨리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흥분을 가라앉히고 저는 댓글 하나를 남겼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천천히 글을 썼습니다. 안녕하세요. 글 속 사돈입니다. 집값 4억 5천과 대출 전액은 제 명의와 제 통장에서 나갔습니다. 아드님은 돈 한 푼 보태지 않았습니다. 생활비와 대출 이자를 같이 내기로 한 것뿐입니다. 사실만 씁시다. 캡처해 두겠습니다. 10분도 안 돼 시어머니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사돈, 1월 1일까지야? 글 좀 내려줘요. 체면이 있지 이러면 우리 성민이 동네에서 어떻게 살아요? 제가 답했습니다. 먼저 체면을 버리신 건 어머님입니다. 글 내리시죠. 안 내리시면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그날 저녁 가구점 앞에서 또 한바탕이 벌어졌습니다. 윤지가 황급히 전화를 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지금 당장 와봐. 시어머니가 바닥에 주저앉아서 울고 계셔. 사람들이 다 모였어. 어떡해, 엄마. 제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는 정말로 가구점 앞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울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동네 사람들이 열댓 명 모여 있었고요. 핸드폰으로 사진 찍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보자마자 소리쳤습니다. 윤지야, 나 무릎 꿇을게. 등기 다시 바꾸면 안 되니? 제발, 제발. 우리 성민이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남의 집에 얹혀 사는 신세가 되는 거야. 그 모습을 동네 아주머니들이 다 보고 있었습니다. 수근수근 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냥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집 작년에도 파혼 한 번 났다더니 또 그러네. 돌아보니 그 동네 다른 아주머니가 이웃에게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상견례하고 집 문제로 난리 나서 파혼됐다고 동네에 소문 다 났었지. 그때도 똑같이 국밥집에서 상견례하고 집 공동명의 요구하다가 깨졌대.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아, 이게 패턴이었구나. 국밥집 상견례, 딱한 사정, 눈물,
그리고 집 요구. 그동안 딱한 시댁이라고 생각했던 게 전부 다 하나의 수법이었던 겁니다. 계산된 것이었습니다. 결국 윤지는 성민과 파혼했습니다. 그날 밤 윤지가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미안해. 결혼 못해서 엄마가 고생하고 준비한 거 다 물거품 됐잖아. 그래.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한 거야. 너 덕분에 엄마도 한 번 더 배웠다. 사람 보는 눈을 배웠어. 윤지는 한동안 힘들어했습니다. 밥도 잘 못 먹고 밤에 자다가 깨서 울기도 했죠. 회사도 며칠 쉬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딸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다 지나갈 거야. 내 잘못이 아니야. 시간은 조금 흘렀습니다. 석 달쯤 지났을까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어느 날 부동산에서 아는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네 사려고 했다가 말았던 그 상가주택 있잖아. 기억나지? 거기 반년 만에 1억 넘게 빠졌어. 지하에 물 차서 난리 났다더라. 1층 가게도 임대 안 나가서 비어 있고 완전 쪽박 났대. 전화를 끊고 윤지에게 말해줬습니다. 너 상가주택 했으면 지금 우리 둘 다 쓰러졌겠다. 7억 9천 주고 샀는데 6억도 안 된대. 게다가 월세도 안 나간다잖아. 윤지가 씁쓸하게 웃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집도 집인데 사람 잘못 만나면 진짜 인생이 다 빠져나가는 거구나. 생각만 해도 아찔해.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래서 공동 명의보다 중요한 게 사람이야. 사람을 잘 봐야 해. 지금 윤지는 작은 전세 아파트에 저랑 같이 삽니다. 새 직장도 옮겨서 월급 조금 더 받는 곳으로 다니고요. 요즘은 표정도 많이 밝아졌습니다. 가끔 밤에 둘이 앉아 그때 얘기를 합니다. 엄마, 그때 공동 명의로 해줬으면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아마 등기 바꾸려고 법원 들락날락했겠지. 아니면 그 집 팔려고 난리 났을 거고. 둘이 같이 웃습니다. 이제는 웃으면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됐습니다. 이 나이에 제가 다시 배운 게 있습니다. 딱해 보인다고 다 도와줄 필요는 없다는 것. 계약서와 등기는 정이 아니라 원칙으로 쓰는 거라는 것. 보험이라는 말로 욕심을 포장하는 사람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집은 줄 수 있어도 내 딸 인생은 못 준다는 것. 이게 제가 이번 일을 통해 제일 크게 배운 교훈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결혼할 때 보면 집 문제로 싸우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부모님들이 힘들게 모은 돈으로 집 해주려고 하면 상대편에서 공동명의 하자고 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더라고요. 물론 진심으로 두 사람이 함께 사는 집을 만들고 싶어서 그러는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제 경험으로 봤을 때 돈 한 푼 안 들이고 명의만 올리려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딱함을 무기로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류에 도장 찍기 전에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내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상대방 돈은 얼마나 들어가는지, 나중에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그 사람이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지. 딱해 보인다고, 눈물 보인다고, 무릎 꿇는다고 해서 다 진심은 아닙니다. 제가 직접 겪어봐서 압니다. 진짜 진심인 사람은 상대방이 힘들어하는 걸 보면 먼저 물러섭니다. 더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어요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욕심인 사람은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심지어 SNS에 글 올리고 동네에 소문내고 무릎까지 꿇으면서 압박합니다. 그게 차이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혹시라도 지금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식 인생이 먼저입니다. 남의 집 체면이 아니라 내가 힘들게 모은 돈,
함부로 주지 마세요. 서류에 이름 올리는 건 정말 신중하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 더. 제가 윤지한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나쁜 건 가진 사람에게 더 빼앗으려는 사람이야. 이 말 꼭 기억해 주세요. 도와주는 사람이 나쁜 게 아닙니다. 도와주는 사람한테 더 요구하는 사람이 나쁜 겁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도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 댓글로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